2017 한국금융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업 가치의 변화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님, 그리고 서울대 경제연구소장이신 류근관 교수님,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이신 고려대 이성환 교수님,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이신 고려대 이노 교수님,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이창목 리서치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작년에도 한국금융신문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하여간 굉장히 길었지만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계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고 저희가 이제 6시 정도에 모더레이터가 사실 시간을 제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역할이요. 근데 또 다음 행사가 있다 해가지고 혹시 뭐 진행한 도중에도 관심 있으신 게 있으면은 6시에 끝나야 되니까 그 전에 뭐 질문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좀 피곤함 좀 덜 풀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관심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인문 이런 쪽하고 사회과학 쪽하고 지금 또 이런 공학적인 측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이어서 융합이어가지고 뭐 재미도 있다면 있고 엄청나게 분야도 크고 그러는데요. 근데 크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뭐 유상수 사면외교 부사장도 말씀하셨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뭐 첨단 기술적인 요소, 아까 우리 저 이창목 부장도 뭐 얘기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데피니션이 있다 그랬지만 뭐 저는 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요소, 혁명적인 게 있다면 약간 어떤 점프업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첨단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 기반적인 요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은 기반혁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이렉트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시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모든 업종이 그냥 마치 콘텐츠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사실 중요한 게 리얼타임 베이스, 빅데이터, 옛날에 뭐 데이터지만 지금 빅데이터라 하지만 그냥 정태적인 어떤 빅데이터가 아니라 리얼타임 베이스로 시간 공간 제약 갖다가 없이 빅데이터가 확장돼 나가는 그런 동태적인 다이내믹한 어떤 시스템이 생태계상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가는 구조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혁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에서 보면 좀 해석이 되는데, 뭐 금융과 비금융 이렇게 봤을 때 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뭐 그 시대로 간다하고 뭐 얘기하는 그 전에 금융적인 것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였느냐, 금융의 어떤 뭐 은행 또 뭐 증권 보험, 증권 쪽에서 핀텍이라 하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금융 제조 쪽은 유형의 어떤 제품들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여전히 있고, 한번 빨리 하고 스마트 공장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금융은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 생산 다이렉트를 만나는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갈 수가 있어서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금융의 변화, 어떻게 보면 또 금융이 먼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나중에 제조 쪽의 어떤 변화 반영된다는 참 중요한데, 제가 좀 말이 길어졌지만 금융적인 측면에서 한번 많은 얘기를 좀 오늘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은 없으니까 아까 유 교수님이 그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뭐 그거 들으면서 야, 굉장히 학문적이지만 저거 다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 랜딩 클럽 얘기하셨잖아요. 그 랜딩 클럽이 갖는 함의가, 시사점이 뭐 나름대로 꽤 있을 것 같은데,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아까 저 이창목 본부장님께서 랜딩클럽 주가 빠진 거 그림 보여주셨고, 제 발표에도 그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배경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아마 초기 매니지먼트에 속했던 한 분이 스캔들로 인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미국 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아마 주가가 상당히 빠지고,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는 추세라기보다는 좀 스터빌라이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뭐 한 개별 회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뭐 모든 회사가 저 생겼다 망하고 이런 건데, 지금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저 뭐
이른바 재벌 기업에 견줄 정도의 규모로 큰 데가 거의 없죠. 반면에 미국의 저 테크놀로지 혁명의 아이콘 같이 떠오른 실리콘밸리 같으면 최근 한 10년 새에 10년이면 정말 강산이 많이 변한다는 걸 느낄 정도로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회사로 떠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계의 변화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거고, 동시에 오늘 제가 그 뭐 사용도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구동이 안 됐습니다. 컴퓨터가 느리고 패러럴 프로세싱 기술이 덜 발달돼 있었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고, 그런 변화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중시킨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길게 잡아도 우리가 뒤진 게 10년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면 몇십 년 뒤진 것도 우리가 따라잡았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가 정부 정책을 펴고 학계 전 국민이 노력하면 기회도 동시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서울대에서 제 학생들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통계학 모형이 옳으니 틀리는 이런 거 검증하고 이런 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계량경제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시간 낭비한 거다. 예, 시간 낭비한 거다. 그것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 간에 시간 낭비하는 좋은 담합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학교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러면서 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우문이 현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경제학이 옛날에 한때 굉장히 그 학문의 탑이었다가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 계량 경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는 저 이제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익 모델들이 나오는구나. 스포츠 같은 데서 저거 복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는 이제 이번에 랜디 클락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예컨대 그런 대출이라는 행위를 할 때 재무적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비재무적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컨대 또 다른 어떤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출 안 할 사람은 대출 줄 수도 있고 높은 금리 줄 사람은 낮은 금리 줄 수 있고, 이렇게 수익 모델 다양하게 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리 소비자 생산자 연결돼 자금 공급자 수요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개 피를 주지 않는 그런 이점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 또 하나 사실 관심 갖고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 이노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소비자 생산자가 다이렉트리 연결돼 가지고 자금 공급 금융에서 연결되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이제 하는 것에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 유상수 부사장이 계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에브리바디 영희 엄마하고 철수하고 스키 엄마하고 전부 집집마다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겁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쉐어드 이코노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휴 자산,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 숙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유휴 자산을 없애는 공유 경제가 발달이 됐다. 근데 저는 이 공유 경제가 발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생산을 갖다 뒷박 올해 차 몇백만 대 생산한다 이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고 딴 것도 마찬가지 된다. 그러면 생산이 줄면 투자가 주고, 투자가 줄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수료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 모델이 예컨대 기존과 같은 어떤 인력과 이런 공간을 갖다 비용 갖다 다 하면 살 수 있겠네. 그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더욱더 촉진되는, 그게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역할이 나올 텐데, 그런 경우 디지털라이제이션 금융 쪽이 먼저 움직인다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산 또는 경제 체계에서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이노 교수님이 디지털 사이버 화폐, 가상화폐 쪽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예, 질문이 굉장히 방대하고 쉬워해서 그냥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사실 그 미들맨으로서 에이전트로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금융의 그 제공자와 그 필요한 자의 사이를 엮어주는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뭐 편하게 비즈니스를 해 오셨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 개인 대 개인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 세계 누구한테나 아무리 작은 어마운트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도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나 인터넷 속도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컨셉이고 그것들이 실현이 됐고 또 그걸 보여줬고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보면 중간자의 역할로서 머물렀던 금융기관들은 이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워킹 안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금 잘 나갈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 놓고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면 19살 된 부타닉이라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한 달 들어가고 내가 대학 다닐 때가 아니다 하고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곳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더 코인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뭐 200만에서 300만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더 코인은 뭐 지금 한 3개월 안에 20배가 뛰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에 컨셉은 뭐냐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 넣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다 넣어서 프로그램이 위변조를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왜 프로그램이냐 했더니 그걸 스마트 계약이라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변호사가 하고 있는 계약서 있잖아요. 집을 팔 때 뭐 언제 계약금 넣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절차적인 요소를 프로그램화하고 서로 어그리 판매자하고 그 파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어그리가 되면 그거를 블록체인에서 위변조 못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예를 들어서 리얼터 그 부동산 중개업 없이 그냥 믿을 수 있게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계약, 기업 대 기업의 계약들이 중간자가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라지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간에서 미들맨 했던 역할들이 이제는 여러 P2P에서 여러 개가 다 연결이 됐는데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그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그 계약에 취약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해주는 그런 역할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들맨으로서의 모든 비즈니스맨 그 모델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3차 산업혁명에 있는 그 제조업의 이런 해운이나 조선의 그런 것들이 곧 5년 안에 넓게 보면 10년 안에 곧 금융서부터 모든 업계에 닥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유 있을 때 빨리 업종 변환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융합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디지털 쪽 뭐 얘기하셨으니까 뭐 디지털 뭐 지금 뭐 아날로그 대 디지털의 비중이 뭐 8대인지 7대 3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바뀌어 갖고 뭐 5대 5 또는 4대 6, 3대 7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건 어쩌면 필연적인 추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볼 땐 디지털 화폐가 나름대로 이제 뭐 아날로그 법정 통화와 병렬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갖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일본이 지금 그걸 화폐로 인정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그게 자산인지 뭐 또는 화폐인지 뭐 법정 화폐가 아니면 뭐 전자결제선에서 화폐인지 뭐 이런 게 인정이 아직 안 되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뭐 7월 달에 뭐 얘기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좀 이게 좀 규정화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적기조례인 것처럼 하나의 산업을 여기서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이느냐는 사실 그 조그만 규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 금융 그 감독원 같은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고 금융감독청을 넣으면서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공정경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금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금융 업체들이 조그만 IT 업체들을 못 살게 구면 규제하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모션 쪽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금융까지도 무너지면 사실 먹고 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다시는 적기조례 같은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의 불법적인 사용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빨리 규제를 정해줘야 그 토대 위에서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좋도록 다 허락을 해서 거기에 아예 싱가포르이 아예 거리 자체도 이제 뭐 비트코인 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가게 되고 일본만 해도 이제 올림픽이 코앞이라 크레딧 카드 쓰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2020년 이제 올림픽에 오면 어렵기 때문에 아예 비트코인을 화폐를 허락을 해서 외국에서 비트코인 들고 와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내년에 이제 뭐 바로 윈터 올림픽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고 당장의 조그만 사건을 이제 걱정하고 연연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빨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경험한 자가 또 그거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 2020년인가요? 그 뭐 네. 준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문 갖고 뭐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 그렇죠. 지문 가지고 모든 페이먼이 되게 보수적인 나라가 금융 쪽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금융 쪽이 이제 뭐 그런 뭐 변화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빠른 변화들이 일으킬 것 같고, 금융보단 좀 느리지만 결국 이제 비금융, 특히 제조 쪽 이런 쪽도 아까 이제 뭐 현정태 원장님 뭐 얘기했을 때 IOH 다음에 IoT, 인터넷 오브 휴먼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로 이제 가는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성환 그 교수님, 기장님 뭐 이제 빅데이터 그런 쪽으로 뭐 금융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금융 외에 아까 뭐 의료 분야도 얘기하시고 자율차 얘기도 하셨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하여간 뭐 그 좀 시너지가 클 수 있을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분야가 시장이 커질 것이냐, 더 인공지능의 영향이 커질 것이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은 그 자율주행차 시장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차가 한 3천만 대인가? 그때 이제 보급이 많은 분들이라는 건 지금 외국에서 보는 전체적인 시가거다. 3,500만 대인가 그 정도 이제 팔릴 거라고 굉장히 큰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자동차 자율차 시장은 어쨌든 또 부품도 연계돼 있고 또 이 뭐 인프라하고도 뭐 도로하고도 엮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법률 시장도 있고 교육 시장도 있고 뭐 헬스케어 의료 시장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동차 시장이 크지 않을까. 자율차 시장이 더 커지고. 예. 의료 헬스 쪽은 사실은 뭐 그쪽도 뭐 보험이라는 거 하고 예. 뭐 생명보험에서 저 의료 헬스 생명보험 뭐 의료 헬스 연결해서 굉장히 예, 전반 맞습니다. 효과가 큰데.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임 교수님 그 적기 그 조례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 문제, 그 잡이 없어지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걱정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 시장이 생기면서 이제 마차 시장과 갈등해서 결국 적기조례가 나온 거고 결국 이제 그 당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카센터니 보험이니 이런 새로운 잡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기존의 이제 산업들과의 갈등에서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 직업을 줄이고 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일정 부분 새로운 직업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험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의료 분야 같은 데서는 그냥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자율차가 더 먼저 갈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긴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런던에 가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금융 쪽도 뭐 오토론 있죠. 자동차 이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돈이 더 있고 디폴트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산업화되는 게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어차피 노령화되면은 뭐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져 갖고 자율차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에서도 노령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건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고용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이성환 교수님이 벌써 알고 그냥 제 마음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차라리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슈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이슈하고 보안의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이슈 이렇게 하면 이제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 우리 이수환 교수님은 나름대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PC가 처음 나고 뭐 인터넷이 나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잡이 많이 생겼듯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부가가치 큰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걸 그럼 우리만 안 하겠다고 우리나라만 안 하겠다고 늦게 가겠다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창목 그 본부장님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아까 로보드바이저도 뭐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보드바이저 나오면서 사실 운용시장이 긴장을 하고 뭐 이거 뭐 저 잡을 다 없애는 거 아니냐 또 애널리스트 아까 뭐 저 이제 그 골만삭스가 이제 투자하고 JP 모간이 투자하면 캔쇼 나오면 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보면 미국에서 로보드바이저 시장이 지금 거의 연간 뭐 더블로 막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 운영 인력이 늘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데서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같은 게 이미 이제 출시가 됐고 또 인터넷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이 나오고는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로보 어드바이저 산업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초기 단계고요. 최근에 보면 수익률이 오히려 액티브 펀드보다도 못하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시장이 좋은데 과연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과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돌리는 건데 뭐 10년 이상 동안에 이어진 어떤 디플레이션 상황에 이런 상황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적용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제 머리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처럼 간이 이루어져 있죠. 어떤 경우는 보면 이 퀀트 애널리스트가 그냥 엑셀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있던 로보 어드바이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초기 단계다. 예.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슈가 여러 가지가 거기서 막 나올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all model wrong but some are useful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홍콩 갔더니 또 누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근데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게 잘 나오는 게 있으니 이걸 다 쓰자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지금 그 늘어난 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로보 어드바이저가 순수하게 그냥 로보 어드바이저를 써가지고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운용 인력이 그걸 써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형으로 해갖고 오히려 생산성, 예컨대 10시간을 써야 되는데 5시간만 쓰고서 시장 서치를 하고 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 3개밖에 케어 못하던 시장 갔다가 10개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다양한 상품 만들 수가 있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지수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편입을 해주니까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그래서 운용 인력을 늘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유 교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알파고 사건이 있을 때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 기가 이겼다. 뭐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오히려 이게 인간과 기계가 아니라 프로와 아마가 싸웠는데, 지금 우리 아마 그 이름 그분 이기 못 오다니는데 기억도 잘 못하지만 아마가 이겼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 알파고는 정말 엑설런트한 어떤 그런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런 컨설턴트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적절히 활용해 갖고 노동 생산 올려 갖고 오히려 시장을 키우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물론 길게 보면 얘가 다르겠지만. 예, 다시 알파고인데 과연 인간하고 기계가 싸운 건지 생각해 보면 알파고 뒤에 굉장히 많은 휴먼 브레인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기사인 이세돌 한 명의 개인과 알파고 뒤에 있는 딥마인드의 엄청난 엔지니어, 결국 인간과 인간이 경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 뭐 저 산업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기술 변화가 있으면 기술 변화를 캐치업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액세스가 안 되거나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없거나 그래서 그나마 자기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는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다가 자동 조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경과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결국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약자의 대포 이런 데 대해서는 역시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런 역할이 뭐 정부에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그 말씀 주시니까 사실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 보면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신산업이. 그래서 뭐 벤처로서 해서 벤처 산업이다. 뭐 이번 정부가 또 이제 벤처 중기 쪽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역할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장 실패 취약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도 벤처 쪽에 과거 있을 때 보니까 뭐 신산업이어서 리스크가 있기도 하지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있더라. 그 조그만 기업들이 인프라 갖다 조성하는 비용까지 다 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정부가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거나 또 뭐 산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조율해야 되는지, 민간과의 어떤 협력체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역할 분담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 뭐 그것과 민간이 할 것, 예를 들면 정부가 나와서 창조경제 한다 그러면 될 리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각종 강요가 창조경제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디파인하면 그게 창조일 리가 없잖아요. 뭐 대신에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룰 세팅을 하고 뭐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한다거나, 뭐 그거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컨트로버셜한 논쟁일 수 있겠지만 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마땅한 이슈라고 봐요. 그 정부 민간 쪽에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인호 교수님 뭐 얘기한 것 중에 과거에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노동 생산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새로운 그 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과정에서 적응일 수도 있고 뭐 교육의 이슈랄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뭐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면 어저께 한 일과 오늘 한 일이 똑같다 그러면, 그리고 그 분야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금융의 알파고가 대신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그러면 알파고가 못하는 게 뭐냐? 결국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대학에서 과연 알파고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력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아직 못 하고 있죠. 여태까지 뭐 고등학교도 뭐 문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오는 거고, 또 대학 교육도 뭐 교수님이 말한 거 그 정도 미리 적자생존 해가지고 적어서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시기에는 거의 알파고가 이제 제대로 잡을 이제 테이크 오버할 그런 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대변혁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지만 결국은 스타트업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지원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것과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또 여태까지 혼자 했던 것들이 이제 혼자 못하니까 팀워크의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리더십이 되고, 또 투자를 받으려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공대에서 제일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생에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들이 정말 창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 좀 보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 결국 자기 주도적인 삶을 처음으로 살아본 거죠. 여태까지 부모를 위해서 공부했고 또 교수님이 주는 것만 성적받고 뭐 이런 거였는데, 자기가 기획해서 만들어보고 직접 투자 받아서 익스큐션 해보는 것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저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우리 저 허광영 회장님이 시간이 뒷팀이 기다린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 교수님하고 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부와 민간의 어떤 역할 분담, 그다음에 그 협력체, 교육 이런 부분이 삼박자가 된다고. 근데 지금 하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보안 이슈, 뭐 그다음에 그 개인 정보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빅데이터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인 정보 뭐 이런 보호에 우리가 좀 스트릭트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한지 간단하게 우리 이성환 교수님 얘기해 주시고, 뭐 한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원장 윤 원장님이 키노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규제 철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AI나 빅데이터 연구에서는 결국 비식별화 데이터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 분야가 발전하고 연구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 본부장님한테 사실 뭐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막 그 주가가 막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 때문에 오르는 착시 현상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삼성전이 오르는 게 4차 혁명이에요? 아니면 반도체 수요예요? 아니면 반도체 수요가 지금 4차 혁명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클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4차 산업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되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뭐 다른 얘기지만은 별로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부분 이익이 계속 왜 제가 늘어나고 그걸 여쭤보냐면, 예. 비트코인 주가가 막 가격 오르는 게 예. 작년 말 올해 초는 중국이 해외 송금을 막았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지금 오르는 거는 일본이 지금 화폐로 전자화폐가 인정했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4차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착시 현상이 아닌지, 지금 저 주가 오르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가 4차 혁명인지 그냥 한 마디만 딱 해주시고 이 세미나. 예, 제가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수치로 나옵니다. 5G를 깔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머신러닝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이게 저희가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한 전망들이 맞다면 아마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한 기대감들도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더 사도 되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그럼요. 예. 예, 하여간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사실 뭐 복잡하면서도 정말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고, 말이 안 나왔지만 그 선진국들은 지금 제조업 부활이 약해갖고 지금 뭐 독일도 미국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제조업 부활한다는 얘기는 서비스도 3차도 다 장악하고 있는데 2차, 3차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늦으면 개도국이 선진국 쫓아갈 길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빅데이터 구축도 놔두면 저는 아주 경제학 그 용어가 여기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비윤리적인 데가 윤리학 따지는 그런 데를 완전히 다 먹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주제라서 더 많이 토론하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럼 이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한국금융신문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